저희가 이제 그 법원에서 파업 관련된 판단을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파업 목적의 불법성 이런 걸 따질 때 이거는 뭐 이런 판단할 때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판단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는데 욕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뭐 누가 이 판사의 심정은 누가 한 사람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 판사의 심정을 좀 듣고 싶은데 네. 판사가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출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일 또 사설 그렇게 쓰겠죠. 이런 네. 엄청난 압박 때문에 판사가 출근도 못해서 해야 되겠느냐. 네. 사법부로 흔들어서 해야 되겠느냐. 그 1심 판결 나왔을 때는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김명수 사법부 큰일 났다고 썼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판부가 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리라 가지고 출근 안 하는 판사 많거든요. 근데 중앙일보랑 JTBC 기자들이 원래 삼성카드를 썼었습니다. 법인카드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재용이 구속된 뒤에 다 신한카드로 바뀌어가지고 거래도 서로 끊겼다는데 이제 저는 참고로 이방카 좋아합니다. 네? 왜요?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또 이방카를 왜? 네, 이방카 좋더라고요. 뭐죠? 김여정 분명히 시작할 때 젠더 감수성 어쩌고 했는데 뭐. 따르라는 법은 없는 것이지만 김영남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우리가 뉘앙스를 받느냐면 이건 정상회담까지 얘기하는 거다. 이런 뉘앙스를 받는 거죠. 네. 거기다가 김여정까지 온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김영남, 김여정 둘이 이렇게 세트로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뭘 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정상회담이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딕스펙트 시즌3 83번째 방송입니다. 저희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오늘은 2주 만에 이재우 기자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네티즌 김민아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자리에 안 계셨어가지고 네네. 정규영 기자랑 대신 했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쉽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불러주지 않아서 내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해서 초대받지 못한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는데 네.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마침 정규영 기자가 네.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모셨고 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호 기자가 장기기획 취재를 하고 있어서 네. 조금이라도 취재를 좀 뭐 하는데 더 공력을 들일 수 있도록 좀 보혜를 해드렸던 건데 이번 주는 다시 이렇게 모시게 됐던 거고요. 네. 김민아 씨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된 건지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수염을 깨끗하게 자르셨네요. 가끔 잘라야죠. 뭐 그냥 두면은 관우처럼 될 텐데. 관우? 네. 그만큼 길어지나요? 그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최대로 길렀던 때가 어느 정도까지 길른 적 있나요? 뭐 글쎄요. 네, 모르겠네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남자 셋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트위터에 어떤 분께서 계속 남자 셋이 이렇게 방송할 거냐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멘션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도한 게 아니고요. 네? 네. 뭐 하여튼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말이죠. 네네. 저처럼 팔짱 끼고 보는 입장에서는 네. 그런 이제 미투 현상 뭐 이런 거 성추행 사건 이런 거 얘기하는데 셋이 모여가지고 어차피 또 한국 남자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네. 그 와중에 두 사람은 영남인이고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영남이랑 또 뭔 상관입니까? 되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래놓고서 모여가지고 우리 젠더 감수성은 안 떨어져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다 비웃어요. 비웃어.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반성한다고 해도 모자랄 뻔해 지금 네. 제 삶을 반성합니다. 언론계에도 지금 이제 미투 운동이 네 어제도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경향신문이랑 길게 인터뷰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언론계도 그런 일이 많죠. 많은 게 아니라 온상이죠. 온상. 제가 보면 이게 뭐 검사 얘기 나오고 지금 네. 그다음에 뭐 사법부에서 무슨 젠더법 연구회가 입장 내고 그죠? 사법부에도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가 참 철저히 했는지 고민스럽다 이런 거 내고. 네. 근데 그걸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스스로 약간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네. 내가 이런 기사를 지금 쓰고 있다. 언론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눈을 감으면서. 제가 이제 CBS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 방송하러. 지금 CBS 대자보가 막 10개씩 붙어 있어요. 전남 CBS 그 네. 사건 때문에요? 네, 전남 CBS 사건에 대해서 이제 CBS의 구조는 제가 뭐 여기 타사에 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는 모든 방송사들이 뭐 그렇듯이
그렇듯이 이제 그 중앙이 있는 것이고 지역 방송사들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역 방송사들은 중앙의 어떤 색깔하고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네. 특히 고 전남 CBS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대자보들을 읽어보면. 근데 그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수도권의 CBS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규명해라 이렇게 막 대자보 붙이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걸 볼 때 언론도 심각한 그런 내부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걸 또 말은 잘 못하고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빨리 양심 선언 해주세요. 이재훈 기자님이. 제가 어떤 거를요? 네? 모든 걸 밝히세요. 뭘 밝히라는 말씀입니까? 모든 걸 밝히십시오.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 보내드리고 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그런 내용들 다 참고해서 더 방송에 참고하고요. 이번 주는 좀 이슈가 또 새로운 게 하나 터졌습니다.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그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황당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 판결에 어이없사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역시 무전유죄 아니죠. 유전무죄죠라거나 사법 정의의 시계추를 2016년 국정농단 이전으로 되돌린 판결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디스펙트에서는 이번 판결 정영식 부장판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짚어보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결과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졌나요? 네.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영식 판사의 형사 13부가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풀어줬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뇌물 36억 3,484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즉시 석방됐습니다. 네. 굉장히 활짝 웃는 모습이 사진에 많이 찍혔는데요. 네, 아니 뭐 활짝 웃기도 했지만 약간 뭐랄까요, 좀 웃음을 참다. 네, 웃음을 좀 표정 관리라도 했으면 좋은데. 표정 관리가 안 된. 구치소 대문 밖으로 나올 때는 표정 관리했어요. 그렇죠. 네. 했는데 그 감옥에서 나올 때 그 순간은 웃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씨 드디어 내가 거지 같은 여기서 내가 이 화장실 칸막이도 없는 여기서 내가 지금 짜장면이나 먹으면서 짜장면도 못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 네, 거의 1년 동안 내가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이런 굴욕을 난 견뎠다. 네, 군대도 안 갔는데. 네. 아 그런가요? 군대 안 가지? 안 되겠구만 이거. 네, 여튼. 네, 1년은 아니고 이제 3일 모자. 근데 무조건 가야지. 한국 남자는 저 그래서 특수부대 갔다 왔잖아요. 4주 동안 논사훈련소라는 특수부대에서 제가. 네, 여튼. 네, 1년에선 이제 13일 모자란 353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온 건데요. 네. 아울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네,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도왔던 핵심 측근들이죠. 미래전략실에 있던 실장이랑 차장이 역시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동시에 풀려난 거라서 삼성 쪽의 책임을 사실상 거의 많이 덜어낸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오늘 주제가 이재용 판결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왜요? 법에 대해서 잘 아세요? 법을 전공하셨다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못 하나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럼 뭐 어떡합니까?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가요? 어떡하지?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네, 아닙니다. 갑자기 이재훈, 이재호, 이재용 이렇게 이재용을 불렀어야 되지 않나. 네. 불러주세요, 민학 씨가. 제가 이재용으로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재용 성대모사가 되시나요? 아니 뭐 목소리도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고 후정한테만 좀 듣고 청문회 때만 들었죠. 잘 모르겠다. 네. 뭐 죄송하다. 어휘가 특이하더라고요. 쓰는 어휘가. 네, 송구재용이라고 불렸죠 그때. 네. 네. 그 이번에 나오면서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뭐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좋은 모습이라는 어휘를 많이 쓰나요? 그런 경우에? 글쎄요. 예를 들면은 좀 고급
오히려 써야 되지 않나요? 뭐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유와 막론하고 앞으로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좀 사회적 공헌이나 이런 거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구체적이면서도 사실은 안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다고 하고 앞으로 세심히 챙기겠다고 하니까 이게 모호하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어휘가 주로 연예인들이 쓰는 어휘 아닙니까? 연예인이나 스포츠 관계자들이 쓰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는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아직 2심 판결이고 정신 세계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좀 네. 꼬투리 잡힐 가능성이 크고 하니까 네. 그래서 좀 모호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요. 평소 TV를 많이 보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뭐 감옥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팀이나 봤겠죠. 아니 일생 말이에요. 네. 제 생각에 영차 독대에서 TV를 같이 본 게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네. 좋은 모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판결을 몇 가지 좀 쟁점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쟁점은 재판부가 애초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쨌든 결탁을 해서 뭔가 국정농단하고 관련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1심에서는 판단을 했던 건데 2심 재판에서는 이재용이 피해자다.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의 압박을 받아서 그래서 압박에 못 이겨 돈이랑 뭐 이게 승마 이런 것들을 제공한 그런 피해자다 이런 논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2심 판결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국정농단에 가장 깊숙이 개입해놓고도 권력의 압력에 어쩔 수 없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해왔는데요. 네네. 2심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치 권력의 겁박에 당한 피해자라는 겁니다. 또 정경유착의 의미를 정치 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 대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의 경우로만 국한한 뒤에 네. 이재용 부회장 등은 개별 현안 관련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우선 2심 재판부의 이재용 피해자론을 보면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2차 단독 면담에서 호되게 질책을 당한 뒤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용역 계약이 체결됐고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을 서둘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이렇게 책임을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떠넘긴 모양새입니다. 네. 아울러서 삼성전자가 최순실 쪽과 맺은 용역 계약도 애초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정 씨에 대한 지원이 초과되면서 뇌물에 이르렀다는 삼성 쪽 주장을 수용해줬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결국 뇌물액은 특검의 기소 금액이었던 433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36억 원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뇌물액이 적어진 게 집행유예로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법원 판단, 그러니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강력하게 최순실 쪽과 정유라 씨를 지원하라는 네. 압박을 강력히 강했고, 이 압박에 못 이겨서 이 이재용이 이렇게 그 회사 돈을 이용해서 정유라를 지원을 한 건데, 그 지원을 한 것도 뭐 전체 금액이 다 뇌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승마 선수들을 일정 정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정유라만 약간 더 초과해서 지원을 했다. 그 부분만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진짜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엄청 혼났나 봐요. 그건 뭐 그렇죠. 네. 네, 거의 자기 한남 이재용이 말이죠. 여자한테 이렇게 혼난 거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볼 때 딱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렇게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그 걸음걸이와 모습을 딱 봤을 때 약간 돈을 뺏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약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약간 만만한 이런 사람이구나. 네. 만만하니까 이렇게 박근혜 전 돈 뺏어서 대통령한테 맥북으로 사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맥북만 사겠어요? 이재용 돈을 뺏었는데. 그거 맥북으로 끝나지 않죠, 그거는. 건물 사고 한겨레 사죠, 제가. 한겨레 산 다음에. 네, 한겨레 기자 중에 나한테 안 좋은 일 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누가 있어요? 괴롭히고 다 제가 이제 한겨레 뭐 사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직함을 달고 그들을 다 제 비서로 임명을 해가지고 맨날
저 누구야 저기 재떨이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담배 안 피지만 한겨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 네. 아니 무슨 제가 뭐 사실 여러분 제가 한겨레 기자들하고 친한 것 같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이재용밖에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다른 사람 한 명 정도 아는구나.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김완이라는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여기 이 회사에서는 함량 미달을 지켜가지고. 근데 또 함량 미달인데 무슨 기자협회가 주는 상을 받았다고 또. 한국 기자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잘 못하고 자꾸 어디 그러다 보니까 자랑했던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랑스럽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는 사적인 자리에서 자꾸 자랑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그게 언제까지 자랑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 열심히 취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네. 뭐 다스를 취재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경주 막 내려가고 뭐. 네, 참소주를 마시면서 사진도 올라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함량을 많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비자금이 아니라 그 정당한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뭐 뇌물로 얻은 이익, 상대적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비자금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줬고 뇌물로 얻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다거나 이를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치 권력과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수건 사업이었던 삼성을 향해 황당하게도 재판부는 1970, 80년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정경유착의 근거로 삼는 논리를 편 겁니다. 네, 네. 또 재판부는 범행 방법 면에서 보더라도 재벌 총수나 그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승마 지원에 사용된 돈은 형식적으로나마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내부 품위 과정을 거쳐 지출됐다며 비자금으로 준 뇌물만 아니라면 뭐 괜찮다고 이렇게 어이없다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대단히 좀 어이가 없는 그런 판단인데, 그러니까 뇌물의 출처. 그러니까 이게 비자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당하게 집행된 금액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네. 일단은 첫 번째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이재호 기자가 설명했지만 정경유착의 성격을 예전에 뭐 60년대랑 70년대 그때 군사 독재 시절에 정권 간 걸탁해서 막 이 인수합병을 하고 그 정권이 압박을 넣어서 어떤 기업을 망하게 한 뒤에 그 기업을 이렇게 막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하는 그런 방식만 정경유착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이번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뭐 이 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너무 또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문어발식 확장 이런 것만 정경유착이다라기보다는 이 핵심 얘기는 이제 뇌물을 줬으면 대가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네. 대가를 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조금 이제 경영권 승계나 이런 것과 비춰서 부실한 얘기니까 좀 더 자기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실익이라는 거는 그 뇌물의 실익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 과거의 사례들을 막 나열을 한 건데,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물타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익 추구를 위해 조성한 비자금,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사익 추구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뭐 어떤 뭐 귀여움을 받기 위해서 뭐 돈을 냈겠어요? 그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라는 어떤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따로 찬 자기들 사익만을 사익만을 위해서 쓰는 돈을 따로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게 내부의 삼성 돈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엉망으로 되긴 했지만 그런 돈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익 추구라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사익 추구가 경영권 승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즉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을 주고 경영권 승계를 자기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 특검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물타기를 한 거죠. 그게 네. 핵심인 거죠. 그 경영권 승계라는 게 그럼 성립을 안 하느냐, 사실은 여기에 논점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뒷부분에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다른 쟁점은 그
뇌물 액수가 줄어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뇌물 액수들을 다 배척하고 최소한의 뇌물 액수로 한정시키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이재용이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1심 판단이랑 이 부분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2심 재판부는 직접 뇌물죄에 해당하는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고 최 씨는 뇌물 수령을 넘어 뇌물 수수 범행을 조정하거나 촉진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인정한 뇌물 액수는 36억 3,484만 원에 그쳤는데요. 네. 1심 인정한 89억 원, 그러니까 승마 지원 직접 뇌물 73억 원, 한국 동계 영재센터 제3자 뇌물 16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심이 뇌물로 본 돈은 삼성 쪽이 2015년 8월 맺은 용역 계약에 따라 최 씨 쪽에 보낸 용역 대금인데요. 정작 정유라가 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과 그 보험료에 대해선 마필 소유권 자체가 최순실 쪽에 넘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2015년 11월 중순 살시도 소유권이 삼성전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최순실이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소유권을 달라는 요구라기보다는 정유라가 타는 말에 관한 한 삼성 명의로 등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선의로 해석했습니다. 네. 삼성이 살시도를 사준 것으로 생각했다는 정유라 법정 증언에 대해선 승마 지원 경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답장했고요. 네가 몰라서 그렇다. 네, 정유라 씨는 또 지난해 검찰과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말 살시도를 구입하자고 했는데 내 것처럼 타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은 삼성에서 사줬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었습니다. 네네. 이 증언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내 것처럼 타면 된다라는 말을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타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니, 정유라 거면은 이런 얘기예요. 정유라 거면은 내 것처럼이라고 하겠느냐. 네. 내 것이라고 했겠지. 네. 정유라 게 아니니까 내 것처럼이라고 한 게 아니냐.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예술적입니다. 예술적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뭐 그렇게 존경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며 뇌물 액수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춘 것입니다. 네. 뭐 법조계 안팎에서는 물건이 뇌물로 건너갔는데 물건 자체를 뇌물로 보지 않고 사용 이익만 뇌물로 보려면 받은 사람이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반환 약정은 없었던 거죠. 법정 증거들로 봐도 최순실은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삼성은 최순실 의견을 줄곧 따르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정유라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언론 보도들은 어머니에게 결정적으로 이 흥결이 될 만한 발언들을 정유라가 막 쏟아내고 있고 네. 특검 조사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막 해서 이 특검을 거의 그 꽃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언들이 다 지금 부정되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거나 혹은 네가 그게 정말 네 말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라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법정에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법조계 안팎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살시도 이 말을 뇌물로 보지 않으려면 결국은 이제 이 받았다가 쓴 뒤에 다시 이 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뇌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금액 산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사를 하든지 산정을 하시면 되지 그거 그 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네. 이 참 여러모로 지금 정말 교묘하게 이 상황들을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교묘하게 이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뇌물 액수가 중요한 게 이 다른 연동되는 범죄들의 형량도 덩달아 출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특경법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금액이 5억에서 50억 원일 때는 최소 3년, 횡령액이 50억을 넘으면 최하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또 말이 조금 안 되네요. 왜냐하면 최소 3년인데 2년 6개월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말을 공짜로 타게 해준 뇌물액을 산정하지 않은 탓에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도 뇌물액과 마찬가지로 36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이를 근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한해 선고될 수 있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소 3년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가 된 건데 여하튼 이 앞서 얘기했던 그 살시도에 대한 이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 정유라
정유라 씨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뇌물 액수를 낮추는 데 공헌을 했고 그래서 형량이 최대한으로 줄어들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소 3년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아요. 1심에서 그 필살기를 써도 되는 필살기 안 썼잖아요. 재판부가 그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거 적용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혼자 지금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종호 기자가 보기에 양형 기준은 최소 3년인데 그거를 지금 2년 6개월로 줄인 거는 6개월을 줄인 거는 재판관의 장량 감경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다른 쟁점 하나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 회자되면서 그 놀림감이 됐던 그런 얘기인데 재산의 고개 높이 그러니까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서 삼성전자에서 최순실이 독일에 있을 때 정유라랑 그 돈을 이렇게 독일로 보내서 거기에서 뇌물로 준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재산의 고개 높이 혐의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1심에서는 그게 인정이 됐었는데 2심에서는 이게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특경법상 이제 또 다른 혐의인 재산 국외 도피 금액 같은 경우에는 도피액이 5억에서 50억 원 사이면 징역 5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최소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79억 원 재산 국외 도피 금액 가운데 삼성전자 명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42억 5,946만 원에 대해 예금 거래 신고서가 외국환 은행에 제출된 시점, 그러니까 2015년 9월 30일엔 삼성이 최 씨에게 말과 차량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보고 독일 코어 스포츠에 건너간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역대금은 뇌물 수수자인 최순실 씨가 해외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인닉하거나 관리한 것일 뿐 뇌물을 건넨 이재용 부회장 등이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피 행위는 없었다는 삼성적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 탈법적 수단이 동원됐다 해도 이는 뇌물 공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일 뿐 재산 도피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재산 국외 도피 의도가 없었다. 단지 그 장소가 국외였을 뿐이라는 기적적인 논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 논리에 대해 국내가 아닌 외국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보낸 자체가 재산 도피와 뇌물 제공 의사가 다 있다는 건데 이 중 재산 도피 의사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1심에서도 심지어 그 일부 금액이 깎여 나가서 그 재산 국외 도피 금액이 결국 36억 원만 인정됐었는데 2심에서는 아예 이것마저 인정이 안 된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특경과법상 이 재산 국외 도피라고 하는 혐의가 이 형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 상당히 높은 형을 때릴 수밖에 없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온 것도 이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인정된 것에 견주면 상당히 좀 적은 형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로 만들어야죠. 이거 너무 무서운 죄인데. 이 얘기 아닙니까? 최순실을 준 거고 최순실을 준 것이지 이재용이 빼돌려갖고 숨겨놓은 게 아니다. 최순실을 줬는데 최순실이 독일에 있는데 어떡하냐. 독일에 있는 최순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돈이 독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이 삼성 쪽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려면 이건 도피를 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최순실에게 주기 위해서 그냥 독일로 보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역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재판부가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 문구가 속보로 막 뜨기 시작하면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이 재산 국외 도피 의도가 없어 단지 장소가 국외였을 뿐이라고 하는 문구가 이제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을 안 마셨다는 얘기냐 등등 수많은 패러디가 양상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하튼 좀 이것도 상당히 황당한 판정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또 하나 더 쟁점은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인가요? 이 수석의 그 수첩 이 상당히 꼼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 등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기록을 해뒀었는데 이 수첩이 증거로 불인정됐습니다. 그 얘기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조계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석의 이 업무 수첩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걸 두고 무리한 판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주요 논점이 될 거라고 이제 전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이 업무수첩은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뒷받침할 증거로 수차례 인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부가 문제 삼은 대목은 수첩에 적힌 내용의 진실성 부분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수첩에 적힌 대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듣고 받아 적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기록은 대화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지만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이제 형사 소송법상 전문 증거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들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내지는 이렇게 들어서 뭐 썼다 이런 것은 사실 증거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증거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한 정황 자체와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인들의 진술 그다음에 뭐 제출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재판에 뭐 고려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또 다른 재판에서도 이런 이제 안종범 수첩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이제 뭐 판단 근거가 됐는데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 이제 재판에서는 뭐 이게 뭐 증거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난 이건 뭐 인정 못 한다 그러고 없는 사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재판부들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영식 재판부 말고 이전 재판부들에서는 이 수첩에 적힌 내용만으로 그냥 수첩만 있다면 그건 뭐 증거가 안 되겠지만 이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된 것인데요. 그 내용에 대한 재판부들의 판단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뭐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물론 비슷한 종류의 업무수첩을 유죄 증거로 활용한 다수의 국정농단 재판부와도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삼성뇌물 수수자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 김세윤 부장판사 이제 형사부였는데요. 지난해 12월 장시호 씨 등 선고 공판에서 이 수첩을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계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또 수첩에 언급된 돈과 실제 후원 액수가 일치하고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가 됐던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2015년, 2016년 면담을 한 당일 수첩에 빙상, 승마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에 대한 후원을 요청했다고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난 기록이 안종범 그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고 그 당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빙상이랑 승마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재용에게 어떤 부탁을 받고 내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장시호 씨가 사실상 운영했던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삼성전자가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첩의 증거 가능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또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 10부도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김성민 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교체에 대한 문영표 전 장관 진술과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합병 찬성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발언을 기록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업무수첩 역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 등의 유죄 판단 근거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재판부들의 다른 재판부들은 이런 그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수첩들에서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들과 크로스 체킹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인정이 되더라 이런 판단을 했던 건데 유독 이번 재판부만 이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참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걸 이제 클리어하게 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막 20시간씩 막 가둬놓고 아주 취조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실토를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검찰 조사도 안 받으시겠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잖아요. 재판도 안 하겠다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조사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참 갑갑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황당하고 여러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럽게 여기는 부분인데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 그러니까 이재용이 삼성의 전체 경영권을 지금 3대째 세습 경영을 승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자체를 아예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충격적으로 지금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부정했다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는 달리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고 이 부회장이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하면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그런 효과가 확인된다는 것이고 이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 중에 하나일 뿐이라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경영권 승계 작업을 부정하게 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이 내용부터 한번 역사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네. 이 법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1996년 이재용 부회장의 남매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 그리고 1999년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인수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당시 수백억 원을 들여 매입한 두 회사의 사채는 2014년 나란히 상장하면서 이들의 보유 지분은 수조 원으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2008년 법원은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인수 목적과 관련해서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이재용 등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 데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네네. 이번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미 10년 전에 일찌감치 인정한 겁니다. 네. 그리고 경영권 승계 작업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더 빨라졌는데요. 네네. 삼성은 재벌 친화적인 박근혜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그 핵심 사건인데요. 네.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총수 일가에게는 이익을 주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 삼성물산 주주는 손해를 보는 합병 비율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엘리엇 등 외국 투자자가 끼어들면서 이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그래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졌었죠. 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합병 찬성이 합병 성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대주주가 됐고 삼성물산 보유 삼성전자 지분 그러니까 4.06%까지 지배하게 됐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문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네. 판단을 했다면 문영표랑 홍완선이라고 하는 이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랑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같은 논리라면 무죄가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았던 거고요. 아니죠. 별개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이. 네. 문영표 장관이라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게 참 삼성이 이렇게 잘 돼야 말이야. 나라 발전하고 그러려면은 이재용이 경영권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해서 이재용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박근혜가 이재용과의 무슨 이런 대화나 어떤 이런 의견의 일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이건 이재용의 경영권을 강화시켜줘야 될 것 같아. 엘리엇한테 먹히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한 거죠. 그건. 네. 근데 알아서 한 거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혐의 자체가 네.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의 혐의가 과연 네. 인정이 될 것이냐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건데. 왜냐하면 직권남용이 왜 직권남용이냐면 그 교환비가 있는데 네. 삼성물산이랑 삼성 지금 제일모직이랑 교환비가 있는데 주식 교환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자신의 망상만으로 말이죠. 그것을 삼성물산이 유리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게 직권남용이죠. 그런 게. 네. 원래는 시장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장관님께서 본인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절대 이재용이 시키지 않고 절대 이재용이 원하지 않은 이런 일을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사람이 일을 같이
같이 해야지 이렇게 혼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보건복지부를 출입을 했었는데 정말 삼성과 그 당시 정부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그때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많이 퍼졌었는데 네. 그때 이 회장이 그렇죠. 네,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네.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보건복지부 측 기자한테 기자들 사이에서 이건 어떤 시그널이다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정말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메르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는데 네. 그 사람이 나서 사과를 하면서 역시 우리 부회장님이 이렇게 박애주의자이시고 휴머니스트이시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네. 허리를 굽히시는 이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때 이제 총리실에서는 이제 암암리에 나왔던 얘기가 삼성병원을 정부에 헌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야, 이거 대단하신, 네, 대단하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혼납을 안 하시고 아직까지 이거. 이제 제가 지나고 나서 밀어볼 때는 분명히 그 어떤 물 밑에서 그런 교감들이 계속 주고받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독후감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이제야 네. 뒤늦게 하나씩 나온 건데 당시에는 좀 당황스러웠던 네.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상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네.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들을 지켜본다면 일단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을 했었는데 그죠? 네. 이때 당시의 논리는 어땠던 건가요? 네,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됐다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승계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또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승계 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됐다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했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의 논리는 첫째, 삼성그룹 계열사를 조정하는 조직이자 총수의 경영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삼성그룹 핵심 조직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이건희 후계자로 인정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개별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 네. 그리고 둘째, 금융시장 감독 기구의 전문가들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 분석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그렇고 네. 또 외부에 있는 금융시장감독 기구의 전문가들도 이미 이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권 승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문건으로 남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모든 게 오해였던 것이지요. 네. 2심에서는 전혀 경영권 승계 따위는 생각지 않으시는 분들. 네. 2심에서는 네 가지 논거라고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얘기하면서 이 논거들을 부정했습니다. 그 2심 재판부의 논리는 어떤 거였나요?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동어 반복이고 약간 순환 논쟁 같은데 거의 그냥 증거가 네. 없다. 이거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나눴던 건데 하여튼 한번 읽어보죠. 네, 제가 일단 명시됐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 작업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둘째, 이재용이 개별 현안을 통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별 현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여러 효과 중에 하나일 뿐이므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네. 셋째, 승계 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제3자 뇌물 공여 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므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돼야 한다. 네. 넷째, 1심 재판부가 내세운 두 개의 사정만으로는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가지 논리였습니다.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또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좀 당황스러웠던 논리는 개별 현안을 통해서 삼성 지배 그룹 확보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개별 현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여러 효과 중에 하나일 뿐이므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논리인데 그러니까 어떤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는 것들에 작업을 하나를 구성한다면 네. A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작용 하나만의 결과로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효과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건데. 쉽게 말하면 삼성물산이랑 네. 제이모지랑 합병을 한 것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좋은 걸 위해서 어떤 회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또 나라를 위해서 삼성이 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그 엘리어치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했는데 그게 주목적인데 네. 그 결과로 이재용의 앞으로의 승계 작업에 그것 때문에 유리해지고 이런 거는 부수적 효과였던 것이고 애초에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네. 우리 판사님은 생각하신다. 네. 그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도도 이렇게 미리 재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참 힘든 게
예를 들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라는 게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한다라는 게 이게 뭐 버튼 하나 띵 눌러도 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앞서도 쭉 얘기했지만 무슨 에버랜드 전환사채 얘기부터 했지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거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거의 20년 정도 지금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이 과정에서 뭐 정권이 뭐 20년 동안 똑같은 정권도 아니고 각 국면의 각 정권에 대해서 각이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자기들은 계속 이렇게 계획을 해갖고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긴 기간을 갖고 통으로 해야 사실은 이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거다라는 논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일부러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세상이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삼성전자의 나라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 그러니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설치를 한 건데. 나를 어디 한번 믿게 만들어봐라.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내가 나를 한번 해봐라. 근데 아시다시피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어떤 엄밀한 정의가 요구되는 그런 용어도 아니고요.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승계 작업 자체가 이재용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일련의 작업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여러 재반 사정과 증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2심 재판부는 이걸 아예 완전히 부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핵심이에요. 이게 이재용도 계속 나는 경영권 승계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다. 네. 우리 회장님 살아계시고 감히 제가 어디 경영권 승계를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다. 네, 청문회에서 말실수 한번 해가지고 네,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아니 오늘도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저 뭐 되셨어요 또 뭐야 저 뭐 있잖아요 저 차명으로 뭐 저 돈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차명 계좌.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네. 경찰 쪽에서 네. 그 이건희 회장이 네. 차명 계좌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네. 이 했던 혐의들이 나와서 네. 그 혐의에 대해서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지금 오전에 한겨레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아가셨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다 이거죠. 네. 이건 회장님이 네. 살아계시고 그래서 자기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감히 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로 잘 되려고 예를 들면은 뭐 엊그제 갑자기 삼성전자가 주식 액면 분할하지 않습니까? 50대 1로. 네. 그것도 예를 들면은 뭐 그것 얘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복잡해요. 무슨 삼성생명의 무슨 금융의 통합 감독을 뭐 어쩌고 난 그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원래도 하게 돼 있는 작업이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주변에서 볼 때는 저거를 액면 분할함으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이 늘어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할 때 그 소액주주들의 간섭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유익하지 않을 텐데 네. 액면 분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것도 일종의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황인 거죠. 네, 이재용은 네, 네. 경영권 승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게 계속 가면은요 한 20년이 또 지나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 나이 70이 됐는데 그때 가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이제 다시 자기 딸이나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이제부터. 네. 그럼 이제 그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경영권을 승계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네. 그게 뭡니까 이게.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2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이 액면 분할이라는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당시 액면 분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요소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처를 취해놓고 이거 봐라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별로 의지가 없다라는 그 의지 표명을 사회적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아닌지 얘기인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만은 그런 해석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별 현안을 통해서 그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논리 있잖아요. 그 논리가 과연 그 가장 이제 어이없는 그런 판단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법원에서 파업 관련된 판단을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파업 목적의 불법성 이런 걸 따질 때
이거는 뭐 이런 판단할 때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판단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는데 네. 노동자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파업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법원이 주로 이 파업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주목적이 무엇인지가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법원 스스로가 이거를 가려낸 뒤에 이 법원이 가려낸 파업의 목적이 위법하다면은 전체 파업을 위법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만약에 이 파업 주목적을 가려낼 때 발휘했던 그런 적성을 이번 판결에서 조금이라도 좀 발휘했다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해당했을 것인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많은 지금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파업의 노동자들은 그냥 다 잡아가도 사회적으로 끼치는 모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왜 이재용 부회장님을 잡아두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렇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판사가. 네. 뭐 그래서 헌법상에 보장된 이제 법 앞에 평등권이 훼손된 게 아니냐, 뭐 무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법은 평등한 적은 없죠. 예, 그래서 결국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게 됐고요. 일단 네. 이 뼈대를 무너뜨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대폭 줄였고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다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온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판결과도 배치됩니다. 제가 아까 억울할 거라고 했었죠. 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됨과 동시에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경영권 승계 작업임을 인정을 했었고요.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0부도 같은 논리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해서 그 원심을 확정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 재판부만 다른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 1990년대 말쯤에 그 삼성에버랜드 전환 사채 발행 때부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이르기까지 이게 모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실들인데 이런 사실들이 완전히 부정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들이 지금 좀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재판부 말고는 없는 사안인데요. 네. 재판에 나온 경제부처 공직자들의 증언만으로도 사실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가 많습니다. 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승계가 없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법조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신속한 경영권 승계가 필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계열사들의 실적 향상을 위한 현안도 존재했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백억을 지원한 게 뇌물이나 정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대묻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또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이를 인정할 안종범 수첩뿐 아니라 청와대 수석실이 작성한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도 모두 배척했습니다. 청와대 수석실 작성 보고서는 작성자가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추론해 작성한 의견서라고 깎아내리고 네. 보고서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해 챙겨보라고 지시한 이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가 않는데요. 네. 뇌물을 준 것은 막강한 권력자의 강요 때문이라면서 정작 경영 승계와 관련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아까 민하 씨가 얘기한 대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그 모르는 상황에서 네. 선의로 삼성의 어떤 그런 그 지배력 강화나 삼성이 잘 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거다라고.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우주의 기운으로 다 같이 이렇게 텔레파시가 네,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작성한 공식 보고서를 부정하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입증이 가능한 문서 저희가 이제 주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물론 말을 전해 듣고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어떤 그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문건이라고 보통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문건을 힙수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문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록으로 확실하게 팩트로 이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이제 기자들은 주로 판단을 하고 법원이나 뭐 검찰 쪽에서도 주로 그렇게 판단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보고서 그도 심지어 작성하고 한 곳이 청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적혀 있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부정하는 그런 기적의 논리를 보여준 거여서 참 대단히 황당하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판례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랑 비슷한 처지였지만 실형을 받았던 사례가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될 텐데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2012년 6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에게 3,477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IT 컨설팅 업체 대표 윤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네. 대법원 양형 기준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36억 원인데 양형 기준상으로 1억 원 이상의 뇌물 공여자에게는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 기본형입니다. 특히 윤 씨 사건 재판부는 당시 진실을 호도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만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었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도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던 제가 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그러니까 이 IT 업체 사장 역시 본인의 뇌물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진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이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 역시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삼성전자 쪽의 변호인들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울산지법 형사 항소 일부도 2013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9,1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 그러니까 뇌물 공여와 배임 증제 등으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김아무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상당 부분이 한수원 직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김 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네. 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36억 3,484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면서도 특검의 공소 제기 뇌물액이 298억 2,535만 원인 점과 비교하면 공소 사실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없고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정경 유착과는 거리가 있다며 뇌물 규모를 평가절하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36억 원을 횡령하고도 풀려난 삼성그룹 총수와 달리 10억 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은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얼마 안 됐습니다. 삼성물산 자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 특경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한 아무개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한 씨가 반성하고 회사의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면서도 횡령액이 거액으로 그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변제한 사실만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뇌물 관련된 얘기를 드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비자금으로 이렇게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의 돈으로 회사 돈으로 이거를 지급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판단을 인정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게 배임 혹은 횡령 혐의가 되는 것인데 네. 그거하고 견주면은 지금 여기 10억을 횡령했던 그 삼성물산 직원은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회사의 총수는 사실 총수라고 불릴 수밖에 없죠. 네, 회장인데 거의 사실상. 지배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총수는 그 횡령이나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풀어내는 이런 모순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다. 뭐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 또 부회장님이 하신 거랑 직원이 한 건 다르니까요. 또 인생이 또 우리 판사님께서 이렇게 또 너그럽게 인정을 해주시는군요. 네. 너그럽게 인정이 아니고 네. 여기서 계속 뭐 욕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뭐 누가 이 판사의 심정은 누가 한 사람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 판사의 판사의 심정을 좀 듣고 싶은데 네. 판사가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
애국의 심정으로. 애국 판사. 네, 애국 판사. 특기를 내 가슴에 짊어지고 네. 아니 죄라는 건 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마음으로 따져서 검은 마음을 우리 마음이 하얀데 검은 마음을 전체 하얀 마음에 1% 정도 먹었을 때 그 이재용 부회장이 검은 마음을 1% 먹으면 횡령이 막 100억씩 나와요. 막 100억, 200억씩 나오지만 우리 삼성물산의 직원이 검은 마음에 1%로 횡령을 하면은 그거 뭐 5만 원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검은 마음을 우리가 죄를 따져야지 이렇게 뭐 액수를 다르다, 가지고 두 사람은. 그럼요. 액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사익 추구를 위해서 조성한 비자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는 얘기는 경영권 승계 얘기인 것이고 뭐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이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영권을 승계하면 수조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꺼낸 얘기라는 거죠. 비자금 얘기가. 네, 너그러우십니다. 네. 너그러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판사의 심정을 한번 대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의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건 역지사지를 해봤는데도 문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태도이죠. 그러니까 정영식 판사가 정말 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면 나름의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물론 판결문에다가 그 내용을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사회적인 비판과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그게 의무는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사흘째 판결 이후에 사흘째 출근을 하지 않고 뭐 일각에서는 여론의 질타가 무서워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지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였나 그 판결 다다음 날 신문에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자기 뭐 비난은 뭐 난 뭐 있을 줄 알았고 그 법리의 영역에서는 내가 양보할 수 없었고 가장 고민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 풀어주느냐 문제인데 즉 이 36억 얘기하는 거죠. 네. 풀어주느냐 문제인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참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봤다. 너무 또 이렇게 내가 볼 땐 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계속 잡아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 내가 고뇌를 했다.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이걸 설명이라고 있나 생각했지만 아무튼 그러시대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이제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등의 사설은 이제 판결이 났으면 그 판결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하고 기다려야지 죄 그거를 몰려와가지고 악플을 달고 신상을 털고 이틀 만에 국민청원 20만 원을 넘기고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사법부를 이렇게 흔들면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난리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지금 판사가 심지어 출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일 또 사설 그렇게 쓰겠죠. 이런 엄청난 압박 때문에 판사가 출근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어서야 되겠느냐. 그 1심 판결을 나왔을 때는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김명수 사법부 큰일 났다고 썼습니다. 네? 대법원이 이 정권 바뀌니까는 법원이 아주 눈치 보고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네. 뭐 이 언론이 웃긴 언론이에요 다. 근데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판부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리라 가지고 출근 안 하는 판사 많거든요. 그렇죠. 네네. 크게 의미를 사실은 디테일한 좀 봐야 되는데 출근도 안 하고 월급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난 집에서 노는데. 그 정영식 판사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들을 해서 발언이 나오니까 또 일각에서는 판사가 말이에요. 그 법원 판결로 말해야지 또 입을 편다면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하튼 좀 그렇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이어서 그 부분이 법리를 두고는 당연히 뭐 논쟁도 할 수 있고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법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여하튼 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고 비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또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뇌물을 준 당사자와 받은 당사자들이 있는 거니까 박근혜 최순실의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마지막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뭐 대체적으로 뭐 크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과 오는 13일로 예정된 최순실 씨의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36억 원 승마 지원 뇌물 수수의 공동 정범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뇌물을 수령하고 전체 과정을 조종 지배하는 등 두 사람이 함께 뜻을 일치시키고 역할을 나눠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공동 정범이라고 판단을 하고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부 이재용에게는 너그러운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는 아주 냉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정농단의 주범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 씨라며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이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겁박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을 더 무겁게 내린 건데요. 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도 없는 뇌물 공여죄와 달리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수수액수 36억 원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네. 최순실의 경우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뇌물을 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처벌 기준이 조금 더 낮고요. 네. 오히려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이없는 2심 재판부에서마저 뇌물 액수가 36억 원이 어쨌든 인정이 됐고 네. 그 뇌물 액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최순실에게도 간 두 사람은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사안이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1심과 2심까지 재판 상황을 거친 거잖아요. 대법원에 가서 이재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뒤집힐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데는 별달리 영향을 끼치는 게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2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특검의 반응은 상당히 격앙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판결 당일과 그리고 어제죠.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8일인데 지금 2월 7일 두 번이나 걸쳐서 입장을 냈고 또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이 보통의 경우에 구속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격앙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좀 조심하는 편인데 네.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이 차장검사가 거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 판결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등 지금 검찰에서 왜 그러냐? 자유한국당에 의하면 다 공무원들이 정권 바뀌면 눈치 보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하튼 어떤 특검은 어떤 얘기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사 내용이 송두리째 부정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2심 판결 당일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면죄부 판결,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을 내고 삼성 뇌물 사건의 본질을 두고 정경유착이 아니다라고 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공유한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 부회장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검은 또 판결이 편파적이고 무성의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개별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특검의 주장은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 내용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물증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결론과도 상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논리죠. 네, 특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의사였다며 재산 국외 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논리라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네. 특검은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대법관 4명 정도가 소위를 구성해서 이 사안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4명의 판단이 한 명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옮겨가서 15명이 전체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아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좀 눈길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뭐 특검은 주로 이렇게 이번 특검이 항상 특검을 할 때마다 특검 무용론이 나오는 수사 결과들을 많이 나왔었고 특히나 최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명박의 정호영 BBK 특검이나 뭐 이전에 삼성 특검했던 조준우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목도해왔고 지금도 새로운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영수 특검의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한 이후에 상당히 특검의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해주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만큼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의 어떤 혐의를 입증해냈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런 판단을 받았었는데 이런 수사 내용들이 지금 2심 재판부에서 완전히 부정이 당하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흔들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불순한 목적과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김민아 씨는 종북인 것 김성태입니다. 네. 종북이다. 네. 박영수 온수성태 상태로 지금 종북이다. 예, 5일에서 이제 7일에도 뭐 이게 모자라다고 생각했고 또 많은 뭐 시민 여론들이 강력하게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호응을 얻은 건지 7일 날에도 반박 자리를 추가로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랑 중첩되는데요. 특검팀은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다른 뇌물 공여 사건 양형과 맞지 않는 가벼운 형량이라면서 삼성물산 직원이 10억 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받은 사건을 비롯해 공무원에게 6억 원을 건네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 등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네.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무죄로 본 것도 석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산의 국외 반출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있더라도 국외에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쓰라고 주면 재산 도피가 아니라는 기이한 결론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도 그 문영표 장관이랑 그 홍완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판결 이런 것들을 또 근거로 해서 이 국정농단 세력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연금 합병 찬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또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그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의 독대가 뭐 여러 차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제일 첫 독대인데 뭐 확인이 잘 안 돼서 영차 독대 이렇게 얘기하는 2014년 9월 12일 독대 여기에서 이제 단독 면담이 없었다는 판단 이거에 대해서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죠. 이 사람이 휴대전화에 보면 이 부회장의 연락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안정범 전 수석이 전날에 휴대전화로 삼성 단독 면담 말씀 자료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해서 계속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요. 아까 잠깐 민아 씨가 설명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보도를 이렇게 판결을 두고 나온 보도들이 엇갈려서 상당히 이슈가 됐고 다음날 아침에 나온 각 언론사들의 사설, 신문들의 사설을 비교해서 많은 분들이 비교해 보게 됐는데요. 주요한 언론 몇 군데에서만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조선일보는 6.17 사설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라는 제목 제하의 글에서 작년 1월 이 부회장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 피해를 입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미 사법부 지도부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로 교체됐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순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고 이렇게 웅숭 깊게 썼습니다. 감동을 엄청 받았나 봐요. 이 판결문을 보고. 네. 아주 일 열심히 해야죠. 네, 감동스럽게. 네, 뭐 입금되면 열심히 해야죠. 네. 설렁설렁 살지 않죠 우리가. 네. 중앙일보도 사설을 냈습니다. 네, 이재용 집유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돼 왔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은 물론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중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뭐 그래도 그나마 중앙일보는 다소 약간 얌전하게 쓰긴 했습니다. 아마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아주 감동이다 네. 뭐 이렇게 썼지만 중앙일보는 뭐 그나마 조금은 다르긴 한데요. 돈을 달라고요. 돈을 중앙일보한테. JTBC한테 지금 삼성이 광고를 주지 않고 있죠. 예. 중앙일보 망하게 생겼어요. 돈 안 줘갖고 삼성이. 네.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사설 보면 약간 화해 제스처를 이제 건네는 것인가. 그렇죠. 간을 보는 거죠. 돈을 주시면 제가 더 화끈하게 써드릴 수 있는데 돈으로 너무 재밌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랑 JTBC 기자들이 원래 삼성 카드를 썼었습니다. 법인 카드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재용이 구속된 뒤에 다 신한카드로 바뀌어가지고 거래도 서로 끊겼다는데 이제 다시 내부 거래가 지속될지. 이 손석희 사장이 자꾸 사고 쳐갖고 말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그다음 동아일보는 어땠나요? 동아일보는 이재용 집유 특검 여론 수사에 법리로 퇴짜 놓은 법원 뭐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제목의 사설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청탁 프레임은 삼성의 소유 구조를 조금만 알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나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이런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넣었다. 권력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돈을 준 기업을 전형적인 뇌물 사건의 부패 기업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한편으로 여론에 끌려다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약간 뭐 김재호 사장의 동생이 쓴 건가 싶은 그런 그 니네가 잘 모르니까 그렇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사설이었고요. 더 웃긴 거는 경제신문들 사설이었습니다. 아주 네. 난리가 났어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응원하는 사설들이 나왔는데 세 군데 정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어땠습니까? 네, 한국경제는 특검의 누더기 기소에 제동을 건 이재용의 2심 재판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최고 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루어졌다고 판시한 대목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던 뇌물 공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시켜준다. 정치 권력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순환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는 얘기다라고 썼습니다. 네. 뭐 삼성이 약자란 얘기죠. 네. 그리고 매일경제는 삼성은 심기일전에서 글로벌 정도 경영에 매진하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의 강요에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 자명한 사안을 특검은 억지스럽게 엮어 글로벌 기업을 부정청탁 집단으로 몰고 갔다. 지금에서야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만시지탄이나 그래도 다행한 일이라고 썼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정말. 그리고 가장 웃기는 제목 경쟁에서 네. 우리가 서울경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손석희 사장의 아들이 대면식을 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경제는 이제는 앞만 보고 뛰어라. 이런 아주 응원의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을 해상량으로 삼는 정치 권력의 반시장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운이 나쁘면 뇌물죄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떠는 기업들로서는 그나마 경영활동에 전념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기업들이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치 권력의 반성과 각오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런 사설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예전에 시사인에서 나왔던 보도로 그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네. 사장에게 온갖 아양을 떠는 문자를 메시지를 보냈던 언론인들의 민낯을 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고 그러면서 이 경제지들과 이 보수 언론들과 이런 언론들의 이런 삼성과의 결탁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설들의 제목을 봐도 뭐 한겨레랑 경향신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이 판결을 환영하거나 판결을 좀 지지하는 방식의 어떤 사설을 내놔서 이번 판결에 대한 어떤 언론의 반응을 보면 언론의 지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봐도 이 법리랑 합리 이런 부분으로 물론 이제 논쟁의 쟁점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모로 좀 이해하기 힘든 판결들이 나온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보수 쪽의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나 삼성을 응원하는 분들은 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네. 이게 그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당연히 이 판결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네. 맞는 판결 해야지 맞지 않는 판결 한 거죠. 근데 사실 또 이제 소시민의 입장에서 네. 이게 뭐 뇌물을 준 거면 어떻고 강요에 의해서 준 거면 어떠냐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네. 그 뭔 상관이냐 나랑 뭔 상관이고 뭐 결론적으로는
그게 강요에 의한 재단 출연이든 뇌물을 줘서 경영권을 승계를 용이하게 한 거든 결국은 지들끼리 잘해먹으려고 한 것이다. 결국 그런 이제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치 권력이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고 네. 막 뺏어가지고 이렇게 기업 활동도 못하게 하고 뇌물로 맨날 법에 걸리게 하니 정치 권력이 기업에 간섭하지 말고 기업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그냥 기업 활동만 하게 놔두면 모든 게 잘 될 것이고 모든 게 이렇게 해피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접근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결론이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언론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겨레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뭐 한겨레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고요. 네. 아 모르죠 그거. 모른다고요? 모르죠 그거 절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네. 아 옛날 거 다 들춰볼까요? 정경 유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네.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 판결 이후에 좀 미나 씨가 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했어요. 그게 다 끝인가요? 네. 뭐 글에 쓰신 내용들도 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이게 어떤 경제에 대한 정치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서 어떤 아주 예외적이고 어떤 특이한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네. 이게 체제 그 자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자체여서 네. 법이 이거를 이렇게 바로잡는 게 이렇게 힘든 것도 어떤 판사가 나쁜 놈이거나 물론 이 판사가 나쁜 놈인 거죠. 나쁜 놈인 거지만 네. 그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이고 삼성장학생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은 우리가 근본 이게 당연히 판결을 바로 잡아야 되고 이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든지 아니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든지 그렇다면 그걸 시정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까지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문제라는 건 결국 이제 정치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는 정치의 문제이고 그 정치가 기득권을 대변하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인지 아니면 그 기득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인지의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뜬구름 잡는 얘기이고 뭐 맨날 집에 앉아서 게임이나 한다 이거죠. 네. 저는 뭐 또 이제 국민들이 좀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네. 이게 사법부가 굉장히 약간 국민들의 의식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네. 이제 뇌물에 있어서도 저희가 김영란법만 보더라도 어떤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 그 뇌물 수수 사실만으로도 저희가 지금 다 처벌을 받는 상황이고 그렇죠. 법이 네. 그렇게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게 약간 아쉬웠던 부분 같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어쨌든 헌법 11조에 명시된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 계층에 차별받지 않고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훼손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판결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대법원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그냥 예상 가능한 상황이 예상 가능한 판결로 이렇게 나오는 것만큼 화가 나는 일이 없거든요. 네. 이번 판결 같은 경우도 아까 민아 씨도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그 유전 무전유죄라고 하는 식의 판단 그리고 권력자나 그리고 이제 뭐 자본 권력이나 이런 데 약한 그런 이 사법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이고 심지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 낱낱이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어서 네. 너무나 명확한 어떤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그거마저 지금 이렇게 부정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뭐 이전에는 그 삼성이나 이런 그 이 대기업에 대한 판결 이런 거에 많은 시민들이 이만큼 분노하는 느낌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뭐 여론들 이렇게 봐도 네. 예전에 뭐 삼성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 관련된 판결이 나오거나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환사채 판결이 나오거나 또 이전에 뭐 그 기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면죄부성 판결이 나올 때 물론 그때도 비판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거대한 물결까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번은 상당히 좀 분노의 물결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번 판결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동의나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위배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라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또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상 어떤 특정한 부분이 부정되는 이런 얘기로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떠든 얘기 조금 보충하자면 네.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재벌개혁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라 이런 게 이제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네. 요즘에는 뭐 보수 언론 같으면은 소유와 경영을 꼭 분리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쓰는데 그렇죠. 네. 좀 거의 뭐 이거는 몰상식의 근데 어쨌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는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들 많이 써요. 경제지나 또는 뭐 그것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논리를 많이 얘기해요. 그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오너가 경영의 어떤 그 경영의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오너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으로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잘 되고 이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받고 뭐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소유가 경영을 같이 하게 되면 그 기업의 존재 이유가 그 소유 오너의 이 사적 이익 추구로 귀결되기 때문에 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의 재분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기업 활동이라는 건 오너가 잘났거나 전문 경영인이 잘났기 때문에 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기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기업이 이윤을 얼마나 거두냐는 결국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네. 기업의 사회랑 떼놓고서는 기업의 성과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일정 정도 거둔 이윤이라는 건 물론 노동자의 임금으로도 이제 충분한 지급이 돼야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부의 재분배로 갈 수 있어야 그렇죠. 네. 그게 전체 사회 구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전체 사회 구조에 좋은 영향이 있어야 또 기업도 이제 좋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 전문 경영인이든지 뭐든지한테 우리가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아니고 그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시오라고 제기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게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정경유착을 우리가 논할 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가지고 경제만 하시오. 정치는 간섭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올바로 간섭하시오가 맞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를 왕따시킵니다. 아니 근데 그 판결 이후에 몇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삼성 개혁에 좀 더 박차를 가해달라. 이 판결도 판결이지만 이 판결만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 기업의 어떤 이런 지금 모두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뭐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재벌 개혁도 어떤 재벌 개혁이냐는 얘기를 드린 거죠. 재벌 개혁이라고 할 때도 거의 이제 세 가지 류의 얘기를 합니다. 네. 재벌 개혁 또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 뭐냐면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라. 즉 경영권을 승계를 막 하고 그 순환 출자를 막 늘려가지고 그 총수가 작은 규모의 주식 보유만으로 전체 그 계열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지금 정도에서 유지하게 하는 제한 정도를 둬야 된다라는 재벌 개혁론이 있는가 하면 네. 주주자본주의의 원리 1원 1표의 원리를 극한까지 적용해달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라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극단화시켜서 얘기하자면 그런 주장에 가까운 어떤 소액주주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게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갖고 있다는 자기 과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세 번째 문제가 결국 그러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쟁취해야 될 것은 부의 재분배 강화인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갈 길이 참 멀고 힘들다라는 네. 갈 길이 멀지만 가야 될 방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판결은 계기인 것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한국 사회가 뭐 재벌 개혁과 부의 재분배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판결에 대한 쟁점들을 짚어봤는데요. 일단 본방송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추후로 또 여러 가지 비판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은 다음 방송이나 다른 기회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여의도동물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봬요.
네, 디스펙 속 소코너 김민아의 의도동물원. 오늘은 뭐 여의도 정당 얘기들은 한 텀 좀 쉬고요. 평창 올림픽에 좀 북한 관련된 아주 빅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친동생이죠. 김여정 씨가 남쪽으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날이 8일인데요. 7일 날 오후에 늦게 갑자기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평창 올림픽 폐막식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이제 오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북한 쪽에서는 미국 쪽하고는 만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이 평창을 중심으로 외교전이 아주 좀 재밌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김여정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 김일성 일가의 가장 그 일가족 중에서는 그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방문하는 첫 사례가 된 것인데 이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좀 그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동북아 위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신기한 일이네요, 참.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네. 끝입니까? 네. 신기한 일이. 아이고. 네. 끝낼까요, 방송? 어렸을 때 사진이랑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네. 김여정이. 저는 참고로 이방카 좋아합니다. 네? 왜요?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또 이방카를 왜? 네, 이방카가 좋더라고요. 뭐죠? 네. 방송 점점 이상해지는데. 네. 김여정이 분명히 시작할 때 젠더 감성 어쩌고 했는데 뭐. 김여정이 대체로 어쨌든 김정은보다 나이가 어릴 것이고 네. 나이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87년에서 89년 사이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나이니까 지금 보면은 30이 조금 됐을 법하다 아니다 뭐 그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가장 아끼는 그 뭐 혈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누굴 믿겠습니까 정은이가 거기서 네네. 다 할아버지들과 함께 지금 국가 중대사를 뭐 하고 있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마지막에. 네. 그래서 애초에는 김영남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쪽 단장을 맡는다고 해서 그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김여정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되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들이. 올인하는 거죠. 네. 왜 보냈을까요 김여정을? 일단 뭐 어떻게 봐도 뭐 그렇다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그동안에 이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난해 말까지 거의 이제 미국이 뭐 제재를 어떻게 한 해 만에 뭐 해상에서 뭐 해상 차단을 한 해 만에 뭐 하던 시기에 물론 그 얘기를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대화를 해야 되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 그 시기에 이제 북한은 계속 이제 묵묵부답하다가 올해가 딱 돼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게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상당한 뭐라고 할까요? 좀 배팅을 해서 뭔가를 꺼내보겠다 이런 의도가 매우 분명한 행보를 쭉 했고 반대로 미국은 뭐 한 대 칠까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 내비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아베 신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 그의 최대 지금 현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올해는 평생의 수건 사업이죠. 올해는 그게 나와야 돼요. 개헌안이. 그래서 올해 말이나 해가지고 발의가 돼야 되고 국회에서 가결이 돼야 되고 그럼 내년에는 이제 뭐 투표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2020년까지는 완결이 되는 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 그래서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 재무장 해야 된다. 재무장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서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아베 신조가 계속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 미국이 지금 그거에 손을 들어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야 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여기 오기 전에 전날 아베 신조를 만나가지고 그 메시지를 또 강하게 키운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거의 이제 식물인간이 돼서 미국으로 송환됐던 오토 원비어라는 대학생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를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리고 오고 또 계속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얘기가 평창 동계
동계올림픽의 메시지를 북한이 하이제킹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이 천안함 용사들의 뭐 이런 헌화도 하고 이런 아주 그 북한의 어떤 그 악랄함을 강조하는 행보들을 쭉 이어갈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베 신조와 함께 손을 붙잡고 온단 말이에요. 아베 신조 계속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계속 코피 전략이다라고 해서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북한을 한 대 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계속 펌프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배팅을 쭉 하지만 오늘 가장 사실은 주시해야 될 게 열병식입니다. 네. 왜냐하면 열병식을 하게 되면은 그 군대와 무기들이 주르륵 나와가지고 퍼레이드를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사실 사석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그 열병식에서 ICBM이 나오면 네. 그거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정권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도 데려오고 미국도 데려오고 앉혀놓고서는 여러분 대화를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은 원뷰 아버지 데려와가지고 북한이 얼마나 악랄한 국가이냐 그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탈북자 세워가지고 목발 만세도 부르고 이랬는데 얼마나 북한이 악당들이냐를 얘기하면서 한때 칠까 이렇게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네. 북한이 거기다 대고 ICBM을 내보이면서 한번 뭐 붙어볼까라고 하면 그거는 뭐 충돌이 불가피한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열병식을 뭐 외부에 공개를 안 하는 선에서 폐쇄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열병식에서 지금 뭐가 나왔는지는 잘 확인할 수 없죠.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가 보도를 하기 전까지. 네. 그런 보도에도 ICBM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 수순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이 계속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제발 미국에 계신 선생님들 저랑 대화를 해주세요라고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미국하고는 대화 안 해. 이렇게 이제 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한 신경전이 물밑에서 오가고 있는 거죠. 네, 애초에 그러니까 김여정이 그 남쪽으로 내려오겠다는 네. 그런 거를 통보해서 한국 정부가 발표를 한 뒤에 네. 일부 언론 쪽에서 그럼 이방카도 오고 하는데 펜스도 오고 그러면은 북한의 대표단과 이 미국 쪽의 대표단이 평창을 근거로 해서 뭔가 회담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 추정들의 보도들이 나오니까 북한이 그 보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몇 시간 뒤에 우리는 미국 쪽하고는 접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그런 보도가 또 나왔죠. 보도라기보다도 미국의 이제 태도와 일종의 이제 협상 구도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 보려는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게 김여정이 오는 이유 중 하나인 거죠. 네.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직책이나 공식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미국의 어떤 공식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식 회담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그럴 수 있는 국면이 아니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금 햄버거를 가운데 놓고 회담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른바 이제 우리가 뭐 반관 반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디 민간 차원의 레벨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 가장 좋은 게 뭔가 두 이제 그 리더의 가족이긴 가족인데 그렇다고 정치와 완전히 무관하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공식 회담은 아니지만 우연히 만나서 뭐 떠들어봤다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게 지금 평창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에요. 그럴 때 가장 이제 좋은 카드는 김여정과 이방카가 그렇죠. 만나서 둘이 뭐 차를 마시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든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배석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짧은 대화라도 나눈다 이런 그림이 있으면 그 다음 얘기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여정은 어쨌든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앞에 일정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방카는 폐회식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안 만나요. 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은 김여정이 돌아갔다가 폐회식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폐회식에 무슨 행사에서 만날 수는 있겠죠. 이방카를. 어쨌든 그런 가능성은 언론도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전에 이미 할배들이 얘기하던 거예요. 여기서 할배들이라는 거 정세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방카 김여정 솔루션을. 근데
근데 이제 그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어요. 김여정이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도로 가고 나서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어쨌든 간에 북미 대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네. 왜냐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부터 바로 걸리기 때문에 네. 이것부터 어렵기 때문에 뭐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게 이제 첫 번째 노림수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 노림수는 네. 김영남 이제 머시기 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랍시고 왔는데 나이가 이제 90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참 노쇠하셨는데 거기 어쨌든 국가수반인 거 아닙니까? 거기 왔어요. 근데 과거에 6.15 선언이나 이런 거 할 때 14선언 6.15 선언 할 때 김정일 당시에 그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어쨌든 그렇게 두 번이나 대통령이 이제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남한이 답방을 하게 될 때 남한에 답방을 하기 전에 김영남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네. 거기가 국가수반이니까 형식상 따지면 국가수반을 먼저 보내서 그런 모양을 만들고 실질적 지도자인 자신은 다음에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김정은이 그대로 김정일의 말을 그대로 따르라는 법은 없는 것이지만 김영남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우리가 뉘앙스를 받느냐면 이건 정상회담까지 얘기하는 거다. 이런 뉘앙스를 받는 거죠. 네. 거기다가 김여정까지 온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김영남, 김여정 둘이 이렇게 세트로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뭘 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정상회담이다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조선일보가 썼는데 뭡니까? 그 아저씨 양상훈 아저씨가 썼는데 늘 악의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쓴 거는 상당히 그 팩트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팩트만 보면은 팩트나 전망의 그 줄기만 보면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양반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네. 정상회담으로 갈 것이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나면 이제 한미 군사훈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김정은이 던질 것이다. 거기 이제 구구절까지 이제 보는 건데 네, 거기 구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 창건일인지 뭔지. 혁명을 하신 날인지 언제인지 아무튼 잊어버렸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3월 말, 그리고 구구절 이 사이인 6.15나 8.15나 이런 기간 동안에 언제는 정상회담 얘기를 던질 것이다. 네. 그걸 던짐으로 해서 우리가 정상회담도 하는데 한미 군사훈련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의 추가 연기 또는 축소 내지는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북미 대화 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상회담을 고리로 해서 다시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 정도나 이런 게 낮아지면 북미 대화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북미 대화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북미 간의 어떤 빅딜을 통해서 ICBM은 포기하고 사실 ICBM 있어봐야 뭐합니까? 북한이 ICBM 가지고 미국에 쏜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북한이 없어지는 걸 각오하는 것인데 네. 그걸 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핵은 유지하고 핵 능력은 유지하고 ICBM은 없어지고 이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경각심이 없다. 이건 이제 가치 판단인 거죠. 조선일보에. 그 가치 판단은 제하더라도 이 앞에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던 얘기예요. 다 같이 하던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미 대화가 그러면 지금 낙관할 수 있는 것이냐 낙관할 수 없는 것인 게 그러면 지금 남는 이제 쟁점이 뭐냐면 네. 비핵화 문제죠. 그럼 남는 쟁점이 머리에 지금 핵을 이고 살 수 없다고 지금 하니까 네. 그럼 남는 쟁점은 비핵화 문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북미 대화가 가능하려면 지금 펜스 등등이 지금 북미 대화의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와가지고 곡소리를 한다고도 했고 우리나라 정치인 누가 남의 잔치하고 곡소리 한다고도 했고 북한은 이렇게 북미 대화를 요구하는데 미국이 안 받아주고 있어갖고 참 큰일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북미 대화를 위한 어떤 종류의 반대급부를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네네. 남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짓말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짓말이에요. 네. 제가 개소리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네, 제가 예를 들면 너 한 대 맞을래라고 할 때 그것이 공갈 가장 좋은 공갈이 되려면 실제로 상대를 한 대 치는 게 그게 코피 작전이잖아요. 네, 상대 한 대 치는 게 가장 좋은 공갈인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펜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즉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온갖 공갈들은 순식간에 북미 대화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북한이 우리가 문재인 솔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핵 동결로 시작을 해서 대화의 입구는 핵 동결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핵 동결이라는 거는 핵을 일단 머리에 이자는 거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핵을 머리에 인 다음에 약간의 기간을 통해서 장기간이 될지 뭐 중장기적인 게 될지 단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육자회담의 틀이든 아니면은 뭐 다자 안보 구도든 뭐 아니면 한국이 중간에 거간을 서는 북미 대화의 구도든 북미 평화 수교든 뭐든 간에 끝은 대화의 끝은 출구는 비핵화가 되는 그런 그림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대선 기간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북한이 지금 핵동결로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나중에 대화의 끝은 비핵화가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줘야 돼요. 지금. 네. 그래야 북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안 주고 있죠. 안 주고 있는데 만약에 북미 대화를 꼭 해야 되면은 그 뉘앙스를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네. 그걸 주느냐 안 주느냐가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사소한 하나의 톱니바퀴에 이가 어긋나기만 해도 판은 깨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조선일보의 악선동과 온갖 자유한국당의 평양올림픽 공세에도 문재인 정권이 거의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북한 굴욕 얘기 들어가면서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판이 깨졌기 때문 아니에요.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 네. 그 올림픽에서 북한 쪽 사람들한테 네. 김정은을 칭할 때 네. 그쪽 이쁜 이렇게 네. 칭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면서 네. 조선일보가 막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쪽 이쁜이라고 한 게 문제다. 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할까? 돼지 새끼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참. 네? 뭐라고 해?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님이라고 하면 문제 삼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해도 문제 삼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네.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네. 그것은 그 괴뢰 단체인데 반국가 단체인데 거기가 임의로 만든 직책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사들을 잘 보시면은 남북이 안 잡고 회담을 할 때요. 서로 남한 북한이라고 안 불러요.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안 불러요. 네. 북측 남측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네. 귀측이라고 부릅니다. 귀측. 네. 귀측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거 왜냐하면 서로 부를 말이 없거든요. 네,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줄 것입니까?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쪽에서 북한이라고 칭호하는 것도 북한 쪽에서 이제 저도 화내요. 상당히 화를 네. 내죠. 우리가 네. 왜 한이냐? 네. 우리는 북조선이다. 뭐 이렇게 네. 뭐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쪽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남한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이렇게 한국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인식을 또 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 부분도 되게 싫어하고 조선일보가 원하는 정도의 표현은 아마 존속살의 혐의자 정도. 범죄자, 이 민족 범죄자 김정은아, 용의자. 형을 죽인 놈아 뭐 이런. 너를 인민재판에 붙일 것이야. 네, 네. 근데 아무튼 그 판이 깨지기 때문에 살얼음을 걸으면서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비핵화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최종적으로 그걸 지금 하겠다라는 게 아니더라도 네. 언젠가는 하겠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거를 지금 낙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도 북미 대화가 열리고 어떤 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김여정이 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고 북한 체제가 대안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악행들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네. 이것은 어쨌든 좋은 신호이다. 그냥 김여정이 와서 감격이고 너무 흥분된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을 고려했을 때 김여정이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그렇죠. 앞으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데는 좋은 신호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김여정이 왔다고 흥분들 하고 난리가 났다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하는 프레임이 그거예요. 그렇죠. 계속 네. 문재인 정권 그리고 저 같은 진보 세력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뭐만 해주면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을 해서 네. 이성을 잃고 너무 이렇게 감성으로 하고 뭐 386 주사파들의 감성에 의한 대북 정책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고 지금 감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저는 386 수사파들의 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하고 그 지금 외교 정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것이고 당연히 별개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무슨 감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네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별개로 두고 지금 목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요. 외교 그 사람들도 나이가 지금 주사파라고 얘기했는데 50이 넘었다고요 지금. 아니 청와대 계신 분들 주사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다른 그 이게 일각에 있는 그런 분들. 뭔 주사파든지까지 뭐 주사파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뭐든지 간에 어떤 분이든지 간에 나이가 50 넘고 공직을 맡고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그 공직에서 해야 되는 직업률 뭐 우리나라 직업률이 없지만 아무튼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슨 판단 합리적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게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없이 했던 사람이 박근혜잖아요. 그게 또 뭐 여하튼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 마음이 아픈데 제가 지금 갑자기 박근혜로 가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이 상황을 이런 그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민아 씨가 계속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림픽이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좀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올림픽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격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하튼 김 회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남쪽으로 오는 거는 좋은 신호인 것이고 이 신호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잠깐 얘기하는 보수 언론의 고약한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한과 뭘 함으로 인해서 자꾸 제재가 국제 제재의 공제가 깨진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유엔 그렇죠. 안보리한테 허락을 받고 최의가 온다고 해서 허락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런 제재 국제 제재와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를 나름대로 취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정리를 한 것이고 유일하게 지금 제재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배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묵황이 어디 들어와가지고 망경봉 90이요. 네, 그게 제재가 깨진 건데 그건 무슨 제재냐면 오이사 조치예요. 그 오이사 조치는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천안함이 가라앉았고 천안함이 폭침돼가지고 그것에 이제 보복 조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금강산에 우리 박왕자 씨가 갔다가 그렇죠. 관광을 갔다가 총을 맞은 것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는 것과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조치이죠. 그래서 그것은 북한의 재발 방지가 있지 않으면 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오이사 조치는 천안함 피격과 북한의 어떤 무슨 해산물과 이런 거 뭐 저 수입 중지하고 그런 민간 교류를 금지한 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반대급부의 어떤 보복 조치를 한 것이죠. 그것은 유연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왜냐하면 또 다른 구사적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급부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다른 구사적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식의 어떤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반드시 오이사 조치가 천안함의 폭침에 반대급부로 제시된 것이라고 해서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풀 수 있는 것이고 그 오이사 조치 내에도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을 이번에 적용해서 배를 거기다가 있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 논란을 다 피해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대북공조 정신이 무너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뭐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면 정신을 지키는 거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유치를 하지 마시든가. 유치를 왜 했습니까?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 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피곤해 죽겠네. 이왕 했으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뉴스를 읽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게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기사는 또 엄청 써요 또. 평창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개막이 되면서 또 여러 뭐 정치적인 이벤트보다는 스포츠 이벤트들이 열리게 될 텐데 근데 우리의 주목은 또 스포츠 이벤트에 뭐 우리 땀 흘린 선수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너무 이 상황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정치적인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찰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의 움직임 그리고 이방카의 움직임 이런 것들 잘 한번 주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들을 방송에서 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길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